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실제 차례는 생선의 이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영장이 고래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먹는 음식은 아닌데 네. 실제로 고래를 잡는 건 현행법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고 다만 의도하지 않은 혼획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혼획이 됐을 때 네.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바다의 로또, 뭐 얼마의 거래 이런 기사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고래는 큰 물고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물고기는 비싸다. 이런 등식이 이제 형성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고래의 가치와 의미가 바다의 로또 얼마짜리 이런 식의 정보를 접하다 보면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맞아요. 영향을 받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우리의 그 동해나 바다나 수산물에 대한 네. 생각의 거리, 현실과 다른 아. 그 지역에서 보는 것과 다른 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알려줘요. 아까 이제 고래가 크니까 비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값어치도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다? 네, 어종의 크기가 아니라 네. 유통의 가능성이나 소비 구조가 훨씬 더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물고기라고 해도 네. 그게 유통하기가 되게 번잡스럽거나 식탁에 오르기가 쉽지 않으면 그렇죠. 조리 방법이 마땅치 않으면 그것의 값어치는 높아지기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고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네. 가끔 그런 일이 생길 때 굉장히 비싸게 판매가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수산업을 떠받치는 어종들은 대부분 작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뭐, 그냥 국민 생선이라고 하는 것들. 그렇죠. 그렇죠. 오징어, 명태, 갈치, 가자미 대부분 우리가 뭐 팔뚝보다 작은 정도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우리가 주로 먹는 거다 보니까 우리 수산업의 유통이나 소비 구조는 다 그 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크기에 맞는 게 제값을 받는 것이지 네. 크면 상품성이 오히려 낮아지는 거죠. 뭔가 표준 크기 같은 게 생긴 거네요. 오히려 맞습니다.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엇이 먼저였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오징어, 명태, 갈치, 가자미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품성을 인정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많이 상품성을 인정받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걸 많이 접하게 된 건지,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작동했겠죠? 그렇죠. 그 상호작용을 했을 텐데 네. 그 기저에는 동해바다라는 조건이 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동해바다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는 회유성 어종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떤 시기에 어떤 생선이 되게 많이 잡히겠죠. 네. 그러면 예전에는 냉장이나 냉동 시설이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저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잡히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잡아서 집중적으로 소비하는. 그리고 보관을 하려면 말리고 절이는 것. 그렇죠.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동해안의 이제 생선 음식 문화 자체가 그 시절에 계절에 많이 잡히는 생선을 빠르게 나누어 먹는 방식으로 발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탁을 보면 네. 큰 생선을 올려서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네. 작고 다양한 생선을 여러 방식으로 조리해서 먹는 그런 식사 방식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렇게 영향을 받았군요. 가자미가 생선구이의 대표 선수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자미는 회유성 어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내내 잡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기본에 이제 깔고 가는. 그러네요. 가자미는 늘 접근성이 좋군요. 네, 공급이 안정적이고 네. 그러니까 가격 변동도 크지 않고 저렴한데 게다가 모양이 납작하잖아요. 네. 쌓아서 보관하기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 유통하고 보관하는 그 형태나 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소비하는 사실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도 적었을 테고 맞아요. 거기까지 생각해볼 가자미 오늘 맛있나 맛없나 생각하기도 그렇죠. 비싼 거 아닌가 이런 거지. 이게 어떻게 보관을 차곡차곡 더 많이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을 텐데 진짜 수산업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게 다 보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재미난 건
그 동해안의 음식점에서도 근래에는 네. 국산 가자미를 만나기가 어렵대요. 왜요? 그렇게 이게 많이 있다는데? 첫째는 양이라는 건데 왜 우리가 네. 한 끼 식사할 때 필요한 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산 가자미는 두께가 굉장히 얇대요. 아, 그래서 어지간한 크기가 아니면 막 3마리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또 식당 입장에서는 네. 손익이 안 맞는 거죠. 네. 그런데 러시아산이나 미국산 가자미는 크기가 작아도 살이 두텁대요. 아, 그걸 올려서 대체를 하는 거죠. 와, 이게 만족도, 고객의 만족도라든지 이제 식당의 어떤 그 예산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군요. 네, 거기에 뭐 유통이라든지 네. 어떤 소비자 인식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 음. 뭐 유통은 이런 거예요. 물론 바로 항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곳들도 있겠지만 네. 큰 식당은 도심에 더 많잖아요. 그쵸. 그럼 도심에서 그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매일 그 가자미 사러 위판장에 갔다 왔다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 이건 단가도 높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필요할 때 구할 수 있는 수입산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인식은 뭐냐면 가자미가 국산과 수입산의 외형적 차이가 거의 없대요. 아, 그러니까 이걸 뭐 수입산이라고 알려줘도 네. 그 소비자 입장에서 모양이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 거부감이 덜하다는 거예요. 아, 사실 맛이 같아도 네. 거부감이 들 수 있잖아요. 너무 생김새가 다르거나 이러면. 모양이 좀 다르면 그게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생산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뭐 국산 이런 걸 따질 때 네. 유통이나 소비 구조가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다라는 거. 즉 바다를 우리가 이해할 때 여기까지 들여다보면 완전히 우리의 세계가 달라진다는 거고요. 그런 이유에 의해서 보면 우리의 선입견도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네. 국산은 좋고 뭐 수입산은 나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동해는 이렇게 난류 한류가 움직이고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여름철에 여기서 잡혔던 생선들이 겨울 되면 저 위에 가 있거나 뭐 밑에 가 있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동해산이었는데 한국산인데 어느 그치. 계절에는 러시아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어디서 만났냐의 문제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예전에는 우리가 막 속고 속이고 이런 문제였는데 그런 시선을 넘어서서 네. 바다라는 게 그렇게 이렇게 국경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선 긋듯이 되어 있지 않고 그건 인간의 관점이고 맞아요. 더군다나 생선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에 똑똑 인문학. 오늘 미미님이 들고 온 책은 김형호 기자의 동해 탐독입니다. 양식. 사실 그걸 좀 너무 이게 뭐랄까 고정된 시선으로만 봤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얘기도 궁금해요. 작가도 그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뭐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이제 선입견은 이런 거죠. 자연사는 넓은 바다에서 막 자유롭게 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네. 이렇게 신선한 먹이를 먹으면서 물고기가 자랐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자연에 대한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그 작은 물고기가 네.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그 포식자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많이 썼겠어요. 그러다가 뭐 갑자기 또 찬물이 유입되는 그런 냉수대가 형성되면 자기 움직임이 둔해져요. 네. 먹이 활동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자연사는 기본적으로 양식처럼 살이 붙기는 어려운 구조죠. 그렇죠. 뭐 이거 근육질일 것 같아요. 완전. 근육질. 왜냐하면 이게 생존을 위해서 곱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방심할 수 없으니까 스트레스 수치도 되게 높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수산물의 상당수가 수심 100m 이내에서 잡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수심대는 육상 오염을 직접적으로 받는 영역이래요.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연산이 양식보다 훨씬 깨끗하고 신선할 것 같다. 이건 정말 같다라는 기대가 담겨져 있는 거지. 그러네요. 현실과는 차이가 있고요. 요즘 양식이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수산물 가운데 양식산이 절반이 넘고요. 네. 우리나라도 60% 이상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수산물 중에 절반 이상은 양식이다. 네. 이게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런 양식도 발전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왜 농업에서 그 비료 같은 거 쓰지 않고 화학 이런 거 쓰지 않고 하는 걸 네. 유기농업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엔 유기수산업이란 말도 있습니다. 유기수산업. 네. 생각해보면 양식이라는 게 바다라는 밭에서 그렇죠. 논에서 키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맞아요. 무항생제 양식법을 도입한다든지 바닷물을 한번 정화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전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 책 통해서 처음 접하는 얘기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사실 뭐 기사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훅 지나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참 알기가 어려운 게 네. 뭐 모두가 서울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저자가 이런 표현을 써요. 서울에는 바다가 없다. 그리고 중앙 집권화된 뉴스는 해양 수산을 수산물 가격이나 먹거리 정보로만 다룬다. 그러니까 저자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쉽겠어요, 진짜. 바다를 얘기할 때 수산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게 그 사람들의 생업이자 먹는 것이자 네. 이런 게 다 아주 깊게 연관된 분야라서 네. 그런데 그 얘기를 다룰 때 지역의 어떤 격차, 정보의 어떤 격차 이런 것들이 적지 않아서 이런 책이 아니고서는 그 현장에 이런 깊은 얘기들 우리가 사실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욱 반가운 기록 같아요. 너무 중요한 지금 책을 또 이게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징어야말로 근 한 10년, 20년 내에 가장 네. 급격한 변화를 겪은 어종이잖아요. 기사들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연근에 뭐 오징어 어획량이 줄고 뭐 동해에서 안 잡히고 서해에서 잡히고 맞아요. 실제로 2000년 전후까지만 해도 연간 그 어획량이 10만 톤 안팎이었는데 최근에는 1, 2만 톤이래요. 한 80%, 90%가 줄어든 거니까 네. 엄청난 차이인데 저자가 근데 여기서 또 그걸 단순히 줄어들었다라고만 하면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오징어는 여기에서 안 보이는 거지 네. 기후에 맞는 옆에 바다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잡은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돌아가는 거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잡히지 않고 덜 잡히다 보니까 오징어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도 달라졌는데 궁금하네요.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비해서 마른 오징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총알 오징어라고 해서 네. 횟집에 가면 그런 이렇게 통 있잖아요. 네. 거기에 오징어들이 있어요. 그게 예전에 없던 풍경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징어는 흔한 어종이고 네. 뭐 말려서 오고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관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마치 횟감을 거기 보관하듯이 네. 오징어가 그 급으로 너무 귀해져서. 비슷하게 얘기된다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생선 먹을 때 생물, 회 이게 좀 더 고급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네. 맛과 그렇죠. 상관없이 그렇죠. 취향과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오징어도 그렇게 소비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긴 아까도 그 오징어 회 얘기 나왔었고, 그렇죠. 이런 변화까지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냥 이 변화를 몸으로 누리고 있으면서 이게 또 글로 정리된 걸 보니까 깨닫게 되는 바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원의 어떤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의 소비 방식도 달라지고 네. 이제 그것이 잘 맞물려 돌아갈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오징어처럼 계속 접근 비용은 늘어나는데 네. 그 수산물의 어떤 잡히는 성장 주기라든지 이런 것과 우리가 소비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즉 예전에는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게 오징어였는데 네. 정말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게 됐잖아요. 어업인들한테 일상의 말투가 고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주로 조업을 어두운 밤이나 새벽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엔진 소음 있죠. 잘 안 보이죠. 근데 바다에서는 잠깐 찰나의 순간으로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걸 알려주려면 소리를 무조건 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얘기할 때도 그렇게 주변에서 보면 싸우는 것처럼 소리를 많이 친다는 거죠. 바람과 이 뭐 배의 그 엔진 소리와 이런 걸 다 뚫고 내 의사가 전달돼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 습관이 이제 딱 몸에 배서 그 정도 되려면 이제 한승기님처럼 노래를 딱 불러줘야 그 바람을 뚫고 노래가 네.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또 이 부분은 정말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또 얘기를 해주시죠. 여기 이제 마지막 대목이 조금 전문적인가 싶기도 한데 네. 이렇게 허술한가 싶기도 했어요. 수산물이 대부분 상자 단위로 거래가 된대요. 네. 그런데 어획량의 통계를 낼 때는 무게로 정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도 기사에서 보면 가자미가 1000톤이 잡혔다. 그렇죠. 뭐 문어가 2000톤이다. 네. 그런데 재미난 건 그 수협에서 경매 거래를 할 때 무게를 실제로 측정하는 어종은 문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이제 상자에 대략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아마 어림잡아서 했다라는 네.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획량 같은 통계나 근거가 명확해야 실제 지금 바다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이런 걸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자는 전문가다 보니까 네. 이런 수치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집계가 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지적을 또 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좀 힘을 모아서 바로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그 수산물의 통계라는 게 네. 우리가 바다에 가서 직접 측량하는 게 아니잖아요.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동해 바다에 뭐 문어가 이 정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잡아서 유통되는 네. 즉 시장에 진입한 수산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아무리 또 자로 잡는다고 해도 현지 상황과의 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수산물 통계를 보면 네. 그 위판장에서 뭐 어획 동향이 매주 나온대요. 네. 3분의 1이 그냥 기타류로 돼 있대요. 근데 기타류라고 하기 너무 많은 많죠. 지분 아니에요? 3분의 1이라니.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세분화하고 정밀화 할 수 있는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기타류도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기타류가 그리고 점점 그 새로워지는 것들이 있는데 네. 어획량이 지금 줄고 있잖아요. 네. 어획량이 줄어들면 우리는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그물을 더 깊은 바다로 계속 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잡지 못했거나 잡히지 않았던 심해 어종들이 잡히기 시작하고 네. 그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판단된 것들은 먹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투라치라는 게 있대요. 투라치? 저 이 책에서 처음 봤어요. 저도 지금 처음 접하는 것 같아요. 뱀장어과에 속하는데 산갈치라고도 불린대요. 이게 이제 막 낯설고 거친 외형 때문에 과거에 네. 좀 외면받기도 했는데 이런 어종들이 달라지는 조업 방식, 환경 변화에 따라서도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거죠. 왠지 긴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산갈치는 어디 뭐 너무 심해어가 어디 해변에 출몰 이런 기사로만 만났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식탁에 오른다니 뭔가 굉장히 지금 내외하게 되는 아직 마음이 우리 있어요. 마음의 준비가 덜 됐죠. 그러니까 낯을 가리는 상태가 됐는데 오늘 재미난 얘기들을 이 책 통해서 좀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진짜 밀착된 우리 삶의 어떤 모양들이 여기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 오염, 우리의 뭐 식생활, 뭐 그쵸? 기술의 발전 이런 게 다 엮여 있는 게 수산업이라고 작가는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게 동해의 삶을 보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과거에는 그물이 좀 성겼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치어들, 작은 물고기는 걸러내고 큰 개체만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예전에는 동력을 배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네. 돛담배로 가져올 수 있는 그 수산물의 양이라는 게 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배가 커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그물이 촘촘해지면서 남는 게 줄어드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다가 우리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서 협업도 일어날 수 있지만 계속 경쟁과 갈등도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만 덜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 국가들이 같이 협의하고 지켜나가야 되는데 네. 이게 여유로울 땐 그렇게 되지만 각박해질 때는 각자 먹고 사는 문제가 또 당면한 과제니까 그렇죠. 그런 협의가 또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 진짜 전 지구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한 국가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런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가기 위해서라도 네. 이런 오늘 얘기한 책처럼 우리가 기존에 몰랐던 바다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 이해들 이런 걸 알게 되고 감각하게 되는 게 그쵸. 출발점일 것 같습니다.